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오늘은 호주 하면 떠오르는 동물 캥거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 캥거루는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로 알려진 만큼 이름부터 이 호주의 토착어에서 왔는데요. 네. 1770년에 이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긴 다리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이 신기한 동물을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원주민들한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. 캥거루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 제임스 쿡 선장이 이 내용을 보고서에 담으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캥거루라는 이름의 동물이 알려지게 됐습니다. 그런데 한 200년쯤 지나고 나서 이 호주의 원주민 언어를 연구하는 한 언어학자가 캥거루의 뜻을 밝혀냈는데요. 실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이름부터 아리송한 만큼 캥거루가 아주 신비한 동물인데 우선 캥거루 하면 이 배에 있는 주머니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. 여기서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 건가요? 네, 뭐 말씀하신 대로 캥거루의 주머니는 육아낭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뭐 새끼를 키우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 이 포유류의 경우는 뱃속에서 새끼가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하지만 이 캥거루는 임신한 지 한 28일에서 29일 정도,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임신을 해 있다가 그 상태에서 미숙한 새끼를 낳게 됩니다. 예. 이렇게 태어난 새끼는 크기가 한 2.5cm 정도이고요. 몸무게는 1g이 채 안 되는데요. 털도 없고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새끼 캥거루는 어미가 미리 혀로 닦아서 기를 내어주고 나면 본능적으로 아기 주머니를 찾아서 들어간다고 합니다. 이 육아낭 속에는 4개의 젖꼭지가 있는데 이 새끼 캥거루는 뭐 짧게는 6개월 정도 또 길게는 1년 가까이 이 육아낭 안에 살면서 완전히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,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영상이 나갔는데 바로 주머니로 들어가는 모습이 네. 굉장히 귀엽습니다. 근데 캥거루가 주머니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육아법이 좀 독특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미숙한 상태의 새끼를 낳는다고 하니까 번식 방법 자체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포유류가 보통 이 새끼가 태어나서 완전히 젖을 뗀 다음에 다시 발정이 오고 새끼를 갖게 되는데 이 캥거루의 경우는 아기를 키우면서 동시에 자궁 안에 배아를 가지고 있다가 원하는 시기에 또 다른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배아 상태의 태아 한 마리, 또 주머니에서 자라고 있는 새끼 캥거루, 또 이미 자라서 가끔 어미에게 돌아와서 젖을 먹는 조금 더 자란 새끼까지 이렇게 3마리를 동시에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 캥거루는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는 한 1.7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쥐캥거루 같은 종의 경우는 1년에 3마리까지도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뱃속에서 새끼를 기르면 육아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좋게 되면 또다시 다음 새끼를 바로 낳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호주에서 캥거루는 여전히 번식이 아주 왕성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출산과 양육 시기까지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. 그런데 많은 포유 동물 가운데 이렇게 캥거루가 유난히 육아낭에 발달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과학자들은 이 캥거루가 이렇게 새끼를 미숙한 상태에서 낳게 되는 게 태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. 이 태반이 보통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네. 역할을 하잖아요. 캥거루는 사실상 이 태반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서 새끼가 먹는 모유로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. 네. 실제로 이 미국 연구팀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캥거루는 태반에 있는 영양분을 자궁이 아니라 젖샘으로 운반하도록 유전자가 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. 태반이 발달하는 모습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 포유류처럼 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나름의 방법으로 발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네, 주머니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군요. 이렇게 또 캥거루의 육아법을 좀 본떠서 캥거루 케어라는 것도 있잖아요. 네. 실제로 아기의 뭐 치료와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? 네, 이 캥거루가 미숙한 아기를 주머니에 넣어서 기르듯이 아기와 엄마의 맨살을 최대한 오랫동안 밀착을 시켜서 정서 안정과 발달을 돕는 방법을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. 뭐 이미 국내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이 방법이 사용이 돼 왔고요. 네. 또 이 초미수가 치료 등의 성공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예. 과학적으로도 이 캥거루 케어의 효과는 입증이 됐는데요. 이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이 캥거루 케어와 관련된 논문 120여 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2kg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
가운데 이 캥거루 케어를 적용받은 아이들은 조기 사망률이 36%까지 감소했고요. 또 이 폐혈증과 재입원율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이 미숙아에게서 쉽게 발생하는 게 저체온증과 저혈당증인데 이런 경우도 이제 77% 각각 87%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. 반면에 이 모유 수유에 끝까지 성공할 확률은 50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. 연구팀은 이 캥거루 케어가 신생아의 전반적인 어떤 생리 조절 기능을 높여줘서 출생 후에 장기적인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캥거루가 호주에만 사는 걸까? 네.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. 이제 다른 대륙에 사는 동물들은 사실 호주에서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왜 캥거루는 호주에서만 발견이 되는 걸까요? 뭐 지리적으로 보면 호주가 사실 아시아 바로 밑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이 큰 도마뱀이라든가 뭐 물총새 같이 인근 인도네시아 지역이 원래 서식지인 그런 동물들도 호주에서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반대로 캥거루는 아시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. 이 호주와 스위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원인은 기후 변화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.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이 동물 종의 서식지에도 영향을 준 것인데요. 네. 이 연구팀이 과거의 기후 조건을 재구성한 뒤에 3천만 년 전에 이 판 구조 변화를 지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. 여기에 포유류와 뭐 조류, 파충류 등 모두 2만 종의 동물 자료를 더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. 예. 이 호주 대륙은 사실 과거에 남극과 붙어 있다가 약 4,500만 년 전쯤에 떨어져 나와서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이때의 이 유라시아 대륙판과 부딪히면서 생긴 아주 수많은 화산섬들이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호주와 아시아 대륙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. 그런데 호주가 남극에서 떨어져 나갈 때 이 남극 인근 지역은 바다가 열리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덥고 습한 그 열대 지역의 기후를 유지하게 됐는데 네.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유래한 동물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잘 살 수 있었고 또 여기를 징검다리 삼아서 호주까지 건너가서도 적응을 해서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이 춥고 비교적 건조한 호주 쪽에서 진화를 해왔던 동물들은 인도네시아까지 가서도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. 아, 네. 네. 그러니까 과거 지각 변동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캥거루와 같은 호주 동물들이 뭐 인도네시아에도 살 수가 있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적응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열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먹이가 좀 다양하고요. 주변에 여러 생물군이 공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생물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경쟁도 치열한 편인데 반면에 이 춥고 좀 건조한 기후인 호주에서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들이 보통 야행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. 또 가뭄이나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리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각각의 환경에 맞도록 동물들이 진화를 해온 만큼 아무래도 이 다른 대륙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. 결국은 이 캥거루도 호주 외에 다른 곳은 서식지로 오랫동안 삼지 못하게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결국은 캥거루가 호주의 대표 동물이 된 것은 이제 그들의 의지라기보다는 기후 변화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캥거루는 이렇게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달라지게 된 건데 지금은 또 이 기후 변화의 열쇠가 되어줄 동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예.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죠. 네. 네. 실제로 이 온실가스의 60% 이상이 이산화탄소인데요.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메탄가스입니다.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뭐 3분의 1도 안 되는 비중이긴 한데 문제는 같은 중량이 배출됐을 때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가 20배에서 많게는 60배까지도 열을 더 축적을 한다는 겁니다. 예. 그만큼 적은 양으로도 온실 효과가 커지는 거죠. 이 메탄가스의 5분의 1 정도가 사실은 가축에서 나오는데요. 뭐 소가 방귀나 트림을 할 때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이런 사실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. 네. 네. 그런데 이 똑같은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지만 캥거루는 메탄가스를 거의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. 윗속에 특정 장내 미생물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과학자들이 이 박테리아가 오랜 세월 이 캥거루가 호주의 풀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결과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. 결국은 이 박테리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메탄가스를 줄이는 그 방법의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이 박테리아를 소와 같은 다른 가축에 주입을 할 수만 있다면 이 메탄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거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. 아, 네, 그렇군요. 주머니 속 과학부터 또 서식 환경과 기후 위기를 해결해줄 열쇠인 장내 미생물까지 신비로운 캥거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.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